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도전이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표 차이로 밀려 아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며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 등을 내비치면서 대선 당시 약속을 지키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인데 법정 구속을 면한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 ELS를 은행들이 불안전 판매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고객의 투자 성향 조작을 유도한 정황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도전이 아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우디 119표 대 한국 29표. 1차 투표에서 표 차이를 좁혀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은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상 밖 큰 차이로 뒤지며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우디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지나치게 기대한 착각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의 실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고배를 마셨지만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국제협력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 투표 결과 화면이 뜨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 측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재차 확인합니다. 부산은 투표에 참여한 165개국 가운데 29표를 얻어 119표를 쓸어 담은 사우디 리야드에 크게 뒤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로 3위를 했고 기권은 없었습니다. 사우디가 참여국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게 저지한 뒤 결선 투표에서 뒤집는 전략을 세웠지만 무산됐습니다. 기대와 달리 예상보다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역전극을 기대했던 정부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가 5일머니를 앞세워 미리 회원국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지해준 회원국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약속한 국제협력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아쉬운 결과였지만 정부 주도의 사우디와 달리 우리는 민관이 하나가 됐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죠. 또 정부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유치 활동을 위해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까지 다닌 건 그만큼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광물의 수입 다변화의 길도 확보를 했거든요.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 모두가 코리아 원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해 96개 국가와 150여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4차 프리젠테이션에는 직접 연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See you in Busan in 2030. 기업들도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을 나눠 맡아 지구를 197바퀴나 도는 유치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투표 마지막까지 파리 총회장에 남아 지지를 호소했고 이재용 삼성 회장은 전 세계 인맥을 총동원하다시피 했습니다. 현대차가 만든 홍보 영상은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을 했고 LG 엑스포 버스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달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 영토와 한류 영토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Our journey will not end in 2030. We will pass this solution platform to the next host country.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히토리와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의 수입 다변화 루트를 확보한 건 성과로 꼽힙니다. 엑스포 유치엔 실패했지만 민관이 하나 되어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는 앞으로 전 분야에 걸쳐 큰 밑거름이 되리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오쯤 예정이 없던 긴급 대국민 발표를 하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지만 예측이 빗나갔다며 실패한 건 총지휘를 맡았던 자신의 탓이라고요. 부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원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건 총지휘 책임을 진 대통령에게 있다며 모든 것은 자신의 부족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대에 못 미친 득표수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열심히 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며 결과에 실망한 이들에 대한 위로를 육성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결과와 상관없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의 인프라 구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비판 여론을 직접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열띤 응원을 펼친 부산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최선을 다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프랑스 현지에서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부산의 승리를 기원하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부산의 엑스포! 새벽까지 가슴 조이며 결과 발표를 기다린 시민들은 유치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내 서로를 다독이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실망감도 크지만 그래도 다음을 위해서 또 도전을 해야 된다고 너무 서운합니다. 시민들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하나 된 경험을 되새기며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또 어떻게 뭐 다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부산시도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준 부산시장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된다며 정부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제 발표된 당무감사가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거라는 말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그런데 영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지난 선거 때 참패했으니 대부분이 현역이 아니죠. 이들 중 절반은 공천 배제, 그러니까 컷오프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남에 이어서 수도권도 물갈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중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한 달 앞당긴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서 현장에서 빨리 뛰어서 총선의 승리의 확률을 좀 더 높이고자. 공관위 조기 구성 배경에는 당의 수도권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가운데 최소 50%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협위원장들로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119석 가운데 현역은 17명, 비어있는 당협 28곳을 제외해도 40명 안팎의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즉 공천 배제 대상이 됩니다. 지난 27일 당무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46곳의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공고 대상에 올랐는데 영남권 현역 의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크게 낮아 문제가 있음을 공고할 10여 명 중에서도
영남권 의원이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혁신이 지도부, 그다음에 개별 의원님들, 당원들 모두 다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무감사위에서 공관위에 컷오프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월권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뽑을까 아니면 지난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으로 뽑을까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선거 승리의 방점을 찍은 겁니다.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스스로 깨는 상황이 된 건데 사실 병립형으로 가면 이 대표가 비례대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다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이고 원칙이고 모르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겠다는 거냐.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관련 현실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비례대표제를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으로 되돌리거나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를 공언했던 만큼 병립형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병립형 비례제는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방식이라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마저 양분해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차례 다당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스스로 허물게 되는 겁니다. 거대 양당 두 개가 아니라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 이재명이 평생 가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며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당초의 당의 방침이나 목표와는 영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퇴행이고 대국민 약속 파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엔 김부겸, 이낙연 전 총리도 가세했습니다. 현행 유지냐 과거로의 회귀냐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제 관련 난상 토론을 예고했던 의원총회를 하루 미뤘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톡톡 오늘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갈이나 선거제 논의에 불이 붙는 걸 보니까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긴 했나 봅니다. 우선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당내 주류의 희생을 권고하는 혁신안을 내일 최고위에 보낸다고요? 네. 일단 지난 3일이죠. 혁신위가 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권고한 바 있죠.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호응이 없자 내일 회의에서 권고보다 더 강력한 형태인 안건으로 의결하고 이 안건을 당 최고위에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혁신위 내에서도 이 속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한 혁신위원은 당 지도부가 꿈쩍하지 않는 상태에서 혁신위 연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성토했습니다. 내일 발표를 마지막으로 조기 해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또 다른 혁신위원은 조기 종료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20, 30년 지역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3주 만에 떠나라는 건데 왜 이리 성급하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내일 회의에서 혁신안 문구를 포함해서 이 최고위 송부 여부까지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혁신위가 이 혁신안을 보내면 그러니까 최고위가 받게 되면 이거를 지도부가 수용할까요? 일단 당 지도부는 혁신안이 넘어오면 그 취지를 존중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당의 제대로 된 제도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이 개별 의원의 거취는 최고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이 희생안이 정식 의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이 지도부에서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당내 주류를 향한 거취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당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 또 힘 있는 분들부터 예. 그런가 하면 엑스포 유치 실패를 두고도 참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예상보다 큰 표차로 무산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교의 역사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가 난 경우는 없었어요.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성호 의원도 이게 윤석열 정권 실력이고 수준이라며 이제는 혈세 낭비하는 해외 관광 그만하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한 만큼 낮은 자세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전임 정부에 대한 늑장 대응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도합 4년을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이 사우디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치전을 펼쳐온 결과라는 점을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었죠. 나중에 무혐의 될 일로 당시 유력 후보가 낙선을 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기소된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송 전 시장과 전직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만에 내려졌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이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만나 현직 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첩보 보고서를 청와대로 넘겨 경찰이 수사하도록 압박하게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지시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담당 수사관들을 인사이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실형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송 전 시장의 경쟁자를 사퇴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제도와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기소된 15명 가운데 1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이어질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가 나오는 데만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 잡음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거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또 문 전 대통령과 친한 걸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수사 대상이다 보니 네. 이 수사 방해 의혹이 계속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검사들을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하고 또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점이 논란으로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수사 얘기고요. 재판 지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소가 된 거는 지난 2020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기일만 6차례 잡았을 뿐이지 기소된 이후부터 1년 3개월 동안 본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하고 재판부가 바뀌면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고
이 80차례 가까운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제서야 이제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사이에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그러게요. 황운하 의원도 현재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거론되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재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이른바 하명 수사 부분이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도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될까요? 네, 이 청와대 개입이 인정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유죄를 선고받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 이들의 상관이 바로 이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그러니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네. 그리고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 처음 수사 당시에도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모두 수사 대상으로 거론은 됐었지만 당시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었습니다. 이 오늘 선고가 나온 직후에 당시 하명 수사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두 사람,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서울고검은 오늘 판결을 검토해서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희 MBN 취재 결과 검찰이 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화물선이 좌초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경이 출동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침몰했습니다. 이럴 땐 미립국이나 보험금을 노린 고의 침몰을 의심하는데 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뭘까요?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거도 바닷가 절벽 옆에 200톤급 화물선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중국 화물선 한 척이 좌초됐다는 주변 선박의 신고로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조타실과 선실, 기관실 등 내부를 수색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주변 바다에 빠진 선원도 없었습니다. 또 배에서 구조 요청 신호 또한 없었습니다. 해경은 애초 미립국 시도를 의심하고 해군과 경찰 합동으로 주변 수색과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미립국 시도를 하기에 가거도는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기도 합니다. 중국 측 선주를 확인한 결과 지난 17일 중국 산둥성 웨이야 향해서 폐선을 앞둔 선박이 표류해 가거도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200톤급 화물선이 44일 동안 500km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중국 항구에서 지금 표류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류 유동 시스템 돌려본 결과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예. 해경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자세한 표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어린이집 두 곳에 원아와 교사 등 8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 22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일부 원아들에게서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 균이 검출됐습니다. 같은 김밥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하네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사 등 50여 명은 지난 23일 체험학습을 다녀온 뒤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분식집에서 단체로 김밥을 주문해 먹은 뒤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주문해 먹은 원아와 교사 등 3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 어린이집에서 모두 86명이 구토와 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나타냈고 이 중 원아 2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휴업 중인 이 김밥집에서 만든 김밥이 식중독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식재료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원한 원아 중 3명에게선 식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김밥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인체에서만 김밥은 검사 의뢰해 놨고요. 결과는 10일 정도. 보건당국은 제공된 김밥에서 식중독 원인균이 나올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15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에 박은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운전자는 사고를 낸 차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더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를 받고서 그대로 돌진하다 멈춥니다. 이 운전자는 이런 식으로 주차된 차량을 무려 15대나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한 승용차는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옆에 있던 SUV 역시 범퍼가 내려앉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후 태연히 내려 현장에 차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날벼락에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본네트 다 깨지고 오일도 흐르고 있고 이래서 정말 무슨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사는 남성으로 파악됐지만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래 연락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뉴스7은 얼마 전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불법 과외 혐의로 유명 성악가 교수와 브로커가 입건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시 비리 전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입시 때가 다가오면 과외비는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걸 아십니까? 불법 과외 실태, 먼저 김태현 기자가 고발합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는 과외가 금지돼 있지만 SNS에서 불법 과외 정황이 의심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될 대학 교수에게 과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하거나 친구 선생님이 입시 심사위원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대학 교수였다는 등 과외 문의와 목격담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반수해서 입학하는 딸 둔 학부모예요. 작년에 교수 레슨 받아봤고 예중예고 다니면서 쭉 좋은 선생님 레슨 받아왔어요. 보도가 나간 뒤 취재진 앞으로 복수의 제보가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명 성악가 A 교수는 숙대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경찰도 한 해 입시가 아닌 수년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외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A 교수와 브로커 공모 정황을 수사 중입니다. 취재진도 경찰이 조사한 공연장을 추적해 불법 과외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은 99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시간당.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에요.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성악은 잦은 레슨이 필수여서 과외 금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입시 레슨비는 그래서 되게 비싸요. 한마디로 보증까지 되는 부분이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거죠. 한 달에. 근데 이때부터는 절대 권력이에요. 경찰은 과거 심사위원을 맡았던 A 교수가 이런 과외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지만 주로 현금으로 레슨비가 오가기 때문에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음대 입시 비리. 경찰 수사로 불법 고액 과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음악계엔 거장들이 공개적으로 레슨을 해주는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한 건데 불법 과외엔 이 마스터 클래스도 악용이 됐습니다. 불법 과외를 알선하는 장이 되는 거죠. 마스터 클래스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이번엔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강생이 노래를 부르자 성악가가 호흡법부터 좋은 소리를 내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가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마스터 클래스는 음대생이나 음악 전공을 꿈꾸는 학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공개적 강연을 뜻합니다. 하지만 음대 입시를 위한 불법과의 창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마스터 클래스로 교수와 인맥을 형성하고 입시 직전 불법 과외를 받거나 입시 과정에서 수강생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편의를 봐준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오해를 피하려고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는 쪽에서 입시생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지만
일일이 걸러내기도 어렵습니다. 제작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떼어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고3이 껴있다면, 재수생이 껴있다면, 반수생이 껴있다면. 음악계 대가들이 후진을 양성하는 자리인 마스터 클래스가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과외를 뜻하는 말로 종종 변질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입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수와 입시생에게 접근해 검은 거래를 알선한다는 겁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숙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브로커는 예술고등학교 등에 출강하며 성악가 교수의 불법 과외를 도와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불법 과외 정황을 수사하며 마스터 클래스가 악용되진 않았는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말썽입니다. 오늘은 내부 회계 처리에 사용하는 이호조 시스템이 15분간 멈춰 섰거든요. 외부 공격은 없었다는데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번에도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지출, 결산 등에 사용하는 이호조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243개 모든 자치단체 33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런 전산망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15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15분만 더 지체됐다면 전 직원에게 시스템 오류 공지를 할 방침이었습니다. 이 호조 시스템이 먹통이 된다면 서울시가 지급하는 금전거래 일체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침입 방지 시스템인 IPS가 고장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IPS를 백업 시스템인 이중화 장비로 전환했고 먹통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IPS가 고장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못해 급한 불만 끈 셈입니다. 지난 17일 세울 행정 시스템부터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독과점이나 공공기관 정보 탈취 문제 등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던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도 신속히 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엉뚱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곳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얘기입니다. 종일 영하권 날씨에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을 걱정해야 할 이 시기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이 더울 때 나타나는 온열 질환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시스템 오류였다고 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바람이 몰아친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겨울옷 차림입니다. 입김이 절로 나는 추위에 옷을 여미지만 몸은 더 움츠러듭니다. 조금 더 춥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많이 추워요. 겨울 초입부터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 중부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만 벌써 4차례에 달합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이 급증해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한파특보가 유지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알림 서비스가 엉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유행 정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온열 질환은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이 포함되는데 더운 날씨가 원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최소 열흘 가까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공단 측은 정확한 기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해당 서비스는 질병청과 기상청 등 10여 개 기관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데 해당 기관 정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보를 재가공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서비스는 외부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발생한 서울소방서 긴급출동 시스템 장애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외부 위탁업체의 통신망 문제를 장애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홍콩 ELS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 후속 보도 이어드리겠습니다. ELS 같은 초고위험 상품은 100% 손실도 감당할 수 있는 공격 투자형으로 판정이 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 확인을 한 뒤에, 그러니까 돈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공격 투자형일 때만 이런 상품을 판매 가능한 건데 은행들이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투자 성향 조작을 유도한 정황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위험 투자 상품에 가입하려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서 공격 투자형으로 나와야 가능합니다. 원금 손실을 입어도 괜찮다는 문항에 투자자 본인이 체크하는 형식입니다.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안정형 투자자는 ELS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행 직원들은 공격 투자형으로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수정할게요 하면서 수정해요. 공격 투자형으로 나오게 본인이 그 태블릿 PC에서 그거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가입이 되는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설명만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세요. 공격형이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그 전에서 바로 다시 했거든요. 내가 뭐 감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체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정형으로 나올 거니까. 거액을 투자한 가입자는 자신이 공격 투자형으로 체크한 기억이 없어 원본을 요청했더니 분실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답이 온 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게 분실돼서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MBN 집중 보도 이후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장도 강한 톤으로 은행들을 질타했습니다. 묻기도 전에 굳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다 마련됐다는 등등 운운하시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에게는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라고 들리기보다는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그나마 NH농협은행은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아직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터널 공사를 하다 매몰된 근로자 41명이 기적적으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현지 당국이 16일간 악전 고투를 거듭하며 인명을 구출하기 위한 철제관을 잔해 속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기계가 고장나자 손으로 흙을 파낸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도 우타라칸드주의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입구로부터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갇혔던 첫 번째 구조자가 나오자 모두가 환호합니다. 장장 16일간 고립됐던 근로자 41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हम लोग का जो है सो गिरने के बाद हम लोग को 10-15-20 घंटे थोड़ा परेशानी हुई। उसके बाद जो पाइप था हम लोग का पानी का पाइप उससे हमारा खाना की व्यवस्था की गई उसी से हम लोग को खाना मिलता था। 철제관 투입 성공이 기적을 불렀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은 사고 직후 식량과 약품 등을 공급할 관을 콘크리트 잔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사람이 통과할 만한 별도의 관은 기계 고장 탓에 손으로 잔해를 제거한 뒤에야 고립 공간까지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가히 인도의 국민적 관심사에 모디 총리도 전화를 걸어 구조자들을 격려하고 건강을 살폈습니다. लेकिन आप लोगों ने जो हिम्मत बनाई है वो आने वाले दिनों में भी देश के कई नागरिकों को ये प्रेरणा देगी कि संकट के समय हमने ऐसा क्या करना चाहिए ये जरा अंदाज तो आएगा सबको. 사고 발생 터널은 890km 길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일부며 여러 힌두교 성지 순례지를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앞서 휴전을 이틀 연장한 데 이어 이틀을 더 연장하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 인질 이야기,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소녀의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장기 휴전, 나아가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기 크피르 비바스는 가족과 함께 하마스에 납치된 최연소 인질입니다. 생애 5분의 1을 붙잡혀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휴전 종료 전에 풀려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칩니다. When you look at Kfir, which is a 10-month-old baby, you need to ask yourself, is this an enemy of the Hamas? Is this someone that needs to be held captive? 사망설이 돌았지만 극적으로 생還한 9살 소녀 에밀리는 쥐 죽은 듯 있어야 했던 환경 탓에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Shocking, disturbing,
part of the meeting and was she was just whispering. Couldn't hear her. I had to put my ear on her lips, like this close. 휴전 닷새째 이스라엘군은 자국 인질 10명과 태국인 2명을 인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מחויבים להשלים את המתווה הזה, להביא לשחרור כל חטופינו, נשים וילדים, בהמשך כולם, בלי יוצא מן הכלל. 현지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현재 조건 그대로 휴전을 이틀 더 늘리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나흘간 휴전에 이틀을 더했고 추가 협상이 성사되면 다음 달 2일 오전 7시에 휴전이 종료됩니다. 일각에선 애초 이스라엘이 못 박았던 최대 열흘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틀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국제사회는 장기 휴전 또는 무기한 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간단한 요리 방법을 보고 따라하는 분들 많죠. 중국도 비슷한데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인기 요리사가 계란 볶음밥 만드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계란 볶음밥을 만들지 않겠다면서요. 왜일까요? 여기엔 우리의 6.25에 해당하는 6.25 전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3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인기 요리사 왕강이 자신의 SNS에 요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계란 볶음밥입니다. 大家好，我是王刚。本期视频我跟大家分享蛋炒饭的做法。 그런데 영상이 올라오고 난 뒤 중국 누리꾼들이 왕강을 맹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왕강은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는 계란 볶음밥을 만들지 않겠다며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在这里，我向大家做2个保证，在未来的日子里，第一，所有的视频我都亲自发布；第二，作为厨师，以后再也不做蛋炒饭。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대 중국 건국자인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완잉은 6.25 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했다 1950년 11월 25일 유엔군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가 마오완잉이 막사에서 계란볶음밥을 만들다 위치가 노출돼 폭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역사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은 헛소문이라고 일축했고 이를 근거로 계란볶음밥 얘기만 나오면 마오완잉과 마오쩌둥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는 강경파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영상이 올라온 날이 마오완잉 사망일 이틀 후라는 점과 5년 연속 비슷한 시기에 계란볶음밥 영상을 올린 점을 들어 왕강을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불리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제는 조선의 샛별로 불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일성도 한때 조선의 한별로 불린 적이 있다죠. 이 정도면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추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우상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불리며 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김주애가 이제는 조선의 샛별로 신격화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 발사를 축하하는 간부 강연 행사에서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주애가 등장한 이후 첫 우상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별은 최고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을 조선의 한별이라고 불렀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김정일, 광명성. 조선의 샛별로 불렀다면 후계자로 김주애를 공식화하는. 다만 북한처럼 여성 인권이 낮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인 김주애가 2인자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한의 후계 구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요즘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 주머니의 사정에 넉넉지 못한 직장인들에겐 점심 한 끼 식사도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 직접 도시락을 싸우는 건 물론 저렴한 도시락을 배달시켜 점심시간에 오손도손 모여 집밥처럼 나눠 먹는 직장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의 한 도시락 업체. 먹음직스러운 두부조림에 치킨, 브로콜리 볶음과 파프리카 무침. 차곡차곡 채워지는 도시락만 50여 개. 차례로 주문한 회사들로 배달됩니다. 일식 오찬의 국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락은 한 끼에 6에서 7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아서 회사원들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점점점 또 늘고 있어요. 점심시간인 정오가 되자 배달이 도착한 곳은 한 중소기업. 각양각색의 도시락이 테이블 한가득 펼쳐집니다. 10,000원이 넘는 점심 한 끼가 부담되면서 점심시간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짜 너무 비싸요. 점심값이 너무 비싸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5,000원 이내로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네. 매일 간편식으로 도시락을 직접 싸오면 돈도 시간도 절약돼 일석이조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즉석밥 같은 거랑 다 준비되어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 3, 4분이면 금방 쌀 수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시락 용기와 가방 등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나 늘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직장인들에게 도시락이 새로운 점심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11.5%나 줄었고 합계 출산율도 2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저인 0.7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율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걸까요? 장명훈 기자입니다. 40년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학생 수가 모자라 폐교한 서울 지역 초중고교는 지난 3년 사이 4곳이나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도 요새 안 낳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6살 이하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하루꼴로 한 곳이 문을 닫아 서울의 남은 어린이집은 4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만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5만 6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2분기에 이어 역대 최저인 0.7명을 유지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건수가 늘면은 그 다음에 한 1년도쯤에 출산이 오르는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나요. 되게 위험한 사인인데. 정부가 부모급여 지급,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는 찔끔 지원책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집중적으로 대폭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내년에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리도 위성을 쏘아 통신망으로 쓸 계획이 있었지만 요원해 보이자 스타링크의 망을 열어주기로 한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은 전쟁을 앞두고 악성 코드로 우크라이나 통신망부터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군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라는 대체 통신망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는 550km 상공에서 위성들이 집단 비행하며 만들어낸 인터넷망입니다. 소형 위성들이 저궤도에서 정보를 처리하며 통신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성통신기업 KT셋은 스페이스X와 손잡고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영역은 해양통신 분야입니다. KT셋이 보유한 기존 고궤도 위성으론 먼 바다에서 빠른 속도로 통신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단점이 보완될 전망입니다. 더 높은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원의 여가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한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고화질 화상 통화를 통한 가족들과의 안부 전달 등 육상과의 소통이 스타링크를 시작으로 아마존과 원앱 등 글로벌 위성통신 업체가 잇따라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통신망을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빅테크와의 기술 협상, 서비스 품질 제고 이런 측면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스타링크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매일 방송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방송평가에서 종합편성 채널 사용 사업자 중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MBN은 600점 만점 중 521점을 받아 종편 방송사 4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채널A와 TV조선, JTBC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상파 중에선 KBS 1TV가 700점 만점에 624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통위는 편성 규정 준수 여부, 재난방송 편성, 제목 건전성 등에서 사업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ave the city again and again and again.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미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 그런데 범죄 예방을 위한 현대식 족쇄, 이 전자발찌가 놀랍게도 이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만화에서 악당이 스파이더맨에게 묘한 장치를 부착하는데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였고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가 이 만화를 보고 영감을 얻어 출소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전자발찌를 고안해냈거든요. 우리나라엔 2008년부터 도입돼 꾸준히 진화를 거듭해왔지만 이 전자발찌를 끊어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명 이것도 범죄인데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강간상해죄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발찌를 과도와 사포로 절단한 남성은 벌금이 고작 150만 원이 다였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전자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남성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지만 징역 6개월 받은 게 다였습니다. 최근 2년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1심 판결문 27건만 살펴봐도 3분의 2가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죠. 마음만 먹으면 잘라내고 잡히면 벌금 좀 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이유는 피해자들을 고려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혹시나 출소한 그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복수하러 오지는 않을까 떨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2021년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한 말입니다. 어째서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생각하게 됐을까요? 미국에선 범죄자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도시에서 특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추가 형벌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관대한 처벌로 범죄자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다니요. 법정은 범죄자들에게 도전감을 길러주는 곳이 아닙니다. 처벌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반성하고 갱생을 시키는 곳입니다. 국민 월급으로 사는 분들이 본인들이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자기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전자발찌 훼손 무관용이 답이다. 맞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 강력한 한기가 밀려들 텐데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에는 0도, 체감온도는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으로는 눈이 내렸는데요.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 눈이 내리겠고요. 전북 서부 지역은 최대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제주는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춘천 영하 9도, 낮에도 5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3도, 부산 7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